네, 반갑습니다. 김지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세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이제 중세 정치에서는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자체가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리고 고려의 전체적인 중앙 정치 체제,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면 대외 관계에서 이민족들의 침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 그리고 하나 더 한다라고 한다면 무신집권기 때 어떤 최우나 아니면은 최충원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블랙박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오른쪽 편에 날개 부분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제로 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은요, 중세의 전반적인 큰 틀을 한번 좀 잡고 거기 세부 살들을 한번 좀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를 우리가 크게 한번 좀 나타내 본다라고 한다면, 자, 먼저 첫 번째로 918년에 그때 고려가 건국이 돼요. 자, 그럼 고려 건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1018년이 되면 거란이 3차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란 3차 침입이니까 그 앞에 1차, 2차도 있겠죠. 그래서 3차 침입이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좀 가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좀 하는데, 이 거란의 3차 침입을 잘 격퇴했던 장군이 바로 이제 강감찬 장군이 되겠습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자, 여기까지를 고려를 크게 이제 두 개로 우리가 좀 쪼갠다라고 한다면, 뒤에 조금 더 지나면 1170년 이때 이제 무신정변이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전반적으로 하나로 우리가 좀 나타낼 때 여기까지를 전기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를 초기,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까지를 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기 파트는요, 특히 이제 문화와 관계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송중기는 아는데 고려중기는 모른다, 이러면 상당히 역사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와 중기 이걸 합쳐서 우리가 전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좀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고요. 아마 공부를 좀 몇 회독을 하셨다라고 한데도 고려는 왕을 잡는 게 좀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고려의 전반적인 큰 틀이 좀 잘 안 잡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진이 쳐들어온다, 몽골이 쳐들어온다, 그 다음에 홍건적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큰 지도를 한번 좀 보면서, 큰 도표를 한번 보면서, 아, 요때쯤 이런 게 좀 쳐들어오는구나, 이런 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려가 이렇게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왕건이 고려를 궁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36년이 되면은 요때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름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들. 자, 첫 번째로 앞에 것까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위치상으로 보면은 우리 완산주 하면 전주 비빔밥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주에다가 완산주에다가 도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이름 하나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자, 처음에는 송악 지역에, 개성 지역에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후고구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903년 4년 요때 마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태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 이 태봉이라고 하는 이 시기 요때 나름대로 궁예가 좀 학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918년이 되면은 궁예 중심에서 왕건으로 이렇게 체제가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라 이름 약간 좀 까다로운 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고, 마, 태, 고,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마 태우고, 예, 고마 태고, 예, 이렇게 좀 한번 외워주시면 나라 이름이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26년이 되면 발해가 멸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이 발해 멸망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 안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35년 후삼국 통일 바로 직전에 보면은 요때 신라가 먼저 항복을 하게 되죠. 경순왕이 항복을 해서 경순왕에게 이 당시 신라 지역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사신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36년에 후삼국 이 견훤을 통합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삼국 통일까지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후삼국 전쟁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이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했던 거는 역시 북진 정책. 그래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삼았던 곳이 바로 서경이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고, 그리고 왕건이 강조했던 글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훈요 10조라고 하는 그런 글. 자, 훈요 10조에서는 전반적인 제일 핵심 내용이 불교를 좀 중요시 여겨라.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 행사를 성대히 연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서경을 중요시 여겨라. 거란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란을 왜 배척을 하게 되냐면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낙타를 50마리를 거란이 선물을 좀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다가 묶어서 굶겨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이 베이스에 좀 깔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건은 자기 정식 와이프가 29명이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들의 아버지들은 통일신라 시대 말 하면은 꼭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죠?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성씨도 좀 하사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개념이 요때 정도부터 해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기 1018년 거란의 3차 침입까지의 내용 중에서 고려의 왕 이름을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고려 왕 중에서 꼭 정리해야 되는 왕들이 몇 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바로 이제 4대 임금 광종이라고 하는, 광종하면은 정리해야 될 게 이제 노비양건법과 과거제. 자, 그거 말고도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종의 자기 바로 형, 배다른 형이죠. 둘째였던, 나름대로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해종이라든지 세 번째 왕이었던 종종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왕권이 강한 거를 좀, 왕권이 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광종이 왕권을 어떻게 하면 좀 강화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노비양건법과 과거제, 그리고 백관의 공복들, 옷 색깔 이런 것들 좀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좀 나와줘야 될 게 그게 바로 준풍, 광덕 이런 독자적 연호를 쓴다라고 하는 게 광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연 공부법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6대 임금 성종. 성종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름에 성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나오는 문서 이름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무 28주라고 하는 문서를 왕이 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앞에 5대 왕까지의 업적들을 분석해서 올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승로라고 하는 신하가 시무 28주라고 하는 글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무 28주의 전반적인 내용은 유교를 중요시 여기자, 이런 내용이 제일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사료로 잘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고, 수신의 근원은, 나의 몸을 닦는 근원은 불교고, 치국의 근원은, 나를 다스리는 근원은 유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지방관이 파견이 될 때가 12목, 이런 중요한 12개 지역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한다. 그게 바로 이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상평창이라든지 의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서제도에 대한 나름대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향리제도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육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들이 이때 거의 대부분 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에다가 성자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종은 노비안건법이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성종은 노비가 맞는데 풀려난 사람들을 다시 노비로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노비환천법,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란 3차 침입, 1차 침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성종 때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현종 때 2차, 3차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을 조금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분전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3차 침입이 강감찬의 기주대첩인데, 자, 요건 시험에 한 번씩 좀 출제되는 포인트가, 강감찬이 기주대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요게 이제 시험에 좀 한 번씩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경주에다가 나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개경주에다가. 자, 또 하나 더는 천리장성을 축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라인을 한번 좀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위쪽, 여기가 강동육주였었는데, 강동육주를 획득한 이 땅부터 해서 오른쪽에 동해안 도련포까지. 그래서 도련포, 왼쪽으로는 압록강. 이 라인이 바로 이 천리장성 라인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이 설치가 될 때가 강감찬이 기주대첩을 잘 막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0에서 11세기, 이때 1차 침입이 일어났을 때가 993년이니까 1차 침입 때 10세기고, 그 다음에 3차 침입이 11세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11세기 때 쳐들어오는 애들은 거란. 그래서 이 거란이라고 하는 애들을 막기 위해서 3대 임금 정종 때 약 30만 대군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광군. 그래서 거기에 핵심 위에 직권부가 이제 광군사, 이런 용어들을 좀 배우게 되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기라고 했는데, 이 중기에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약 100년 정도의 이 이후에 평화기가 유지가 좀 되다가 12세기가 되면은 요때 이제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0년대 초반에 윤관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결국 우리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쟤들의 군대는 기병 중심이고 우리는 보병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병과 그 다음에 승려들로 세 개로 같이 구성이 된 보병, 신기군, 그 다음에 신보군, 그 다음에 이제 항마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좀 되는 그런 별무반이라고 하는 게 이 시기 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여진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획득하게 되는 땅이 바로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에이, 잘할게 하면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결국 이거를 돌려주게 됩니다. 조공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115년 요때 완옌부의 우두머리였던 아구타라고 하는 애가 결국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결국 우리가 침입을 받게 되는데, 여진으로부터 이때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금나라를 우리가 4대 섬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앞전에 강조했던 이 북진 정책이 좌절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이자겸의 4대 관계 수락,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자겸은 아니고 또 하나 더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순서 잡기가 시험에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먼저 12세기 요때 이제 먼저 윤관이 가가지고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동북구성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이 되면서 이 완연부라고 하는 부족에서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되고, 여진이,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에 쳐들어오는 그 이후에 이자겸이 4대 관계를 맺는다. 이런 순서가 좀 잡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자겸의 난, 이자겸하고
예종하고 장인어른 그 다음에 사위 요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예종하고 이 이자겸의 딸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는데 걔가 바로 인종입니다. 자, 인종한테 이자겸이 또 딸을 둘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는 완전 도그 시리즈죠. 이자겸은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어른이 되는 거고 인종 같은 경우에는 사위면서 외손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이 인종을 상당히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반란이 일어났던 게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거였고 결국 이 이자겸의 난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이자겸 밑에 있었던 사람을 좀 잘 끌어안으면서 결국 이 난이 종료가 되게 되지만 문벌 귀족사에게 동료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흉흉한 상태에서 역시 인종 때입니다. 묘청이 개경은 지덕이 다 했으니까 수도를 옮기자 한 게 그게 바로 서경 천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를 서경에다가 평양에다가 거의 다 짓고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거의 다 짓고 이제 이동만 하면 될 때쯤 갑자기 아니 되옵니다 하는 신하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김부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인데 김부식과 묘청은 파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묘청은 서경파고 그다음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개경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특히 중기 기간 동안에 아주 큰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문벌 귀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이 제일 앞쪽에 호족 출신, 원래 통일신라 시대 때 호족이나 아니면 육두품 출신자들이 남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문벌 귀족까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호족과 육두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광종 때 이후부터 좀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나중에 중첩된 결혼, 왕실과의 결혼이나 파워 센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집안 자체가 아주 강해지는데 이 문벌 귀족이 커지게 되는데 5품 이상의 관료들이 가지는 특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음서제, 과거 시험 안 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서를 계속적으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집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음전도 마찬가지로 영토가 땅이 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문벌 귀족사의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문벌 귀족사회가 거의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호족 육두품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중앙 귀족화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지방에 남아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향리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목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는 내용이라고 성종 때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다라고 해도 관직을 가지고 지방에 다 파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없는 그런 곳은 향리들이 대신 좀 정치하는 게 상당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고려의 향리는 힘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향리 중에서 호족 출신 향리는 상당히 이제 사료에도 보면 호족 출신 향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통혼, 결혼할 때도 상당히 좀 우대를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향리의 힘이 강한 시기는 고려라고 보시면 되고 조선시대 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방, 싸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힘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고려는 향리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이 향리가 나중에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무신집권기 때 이 문벌 귀족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향리의 뿔을 찾아 올라가 보면 이렇게 육두품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역시 무신집권기 때 많은 자리를 또 꿰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줍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이제 전기 내용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한다면 10에서 11세기에 거란이 쳐들어왔고 12세기에 여진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 순서를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집권기부터 시작을 좀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끝까지 내용을 좀 한번 좀 잡아본다면
크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270년 요때 개경환도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1351년에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좀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시기를 우리가 전반전 했으면 이제 후반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후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무신직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경환도부터 해서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 나오기 전까지를 우리가 원간섭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를 말기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신직공기 요때는 사람 이름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왕 이름들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무신들의 이름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당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국 분위기가 이 운동은 김부식이 묘청을 진압을 하게 되면서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극찬했던 묘청 난가사상이라고 하는 화랑도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국풍파였던 이 묘청이 결국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신정변 이후가 되면은 정권을 잡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무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벌 귀족사에 문제가 많아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자겸의 난과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는데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종 때 이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사람 이름을 기억을 좀 한번 해주면 정중부 다음에 그다음에 경대승 그다음에 예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자, 여기까지 이름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예, 여기까지 10명 중에서 최우까지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중에서 특히 정중부하고 나름대로 이의방하고 같이 뒤집어 엎었는데 정중부 중심으로 결국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핵심이 돼가지고 쭉 계속 가다가 최충원 때가 되니까 이때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제일 뒤에까지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 기구는 경호기구입니다. 그게 바로 도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경대승도 결국 나중에 죽고 이의민이 최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이 의민은 또 특징 중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천민 출신자다. 요거 하나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충원이 이 도방이라고 하는 게 흐지부지 되는 걸 요걸 다시 부활을 좀 시키면서 요때 최충원이 도방을 경호기구를 좀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도방은 개인 경호기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병 조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최우가 집권할 때 요때 드디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쳐들어오는 얘기가 7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쳐들어오게 되는 요때가 1231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 요때 2차 침입이 32년인데 요때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임시 수도가 강화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기간에 강화도에 가신 분들은 한번 아시겠지만 거기에 고려 궁성이라든지 이규보의 무덤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약 40년 기간 동안에 이 내용이 바로 개경에서 강화도로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때 최고 권력자가 이제 최우고 약간 문제 풀 때 하나 더 기억을 좀 해줘야 될 때 요때 왕이 이제 고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 그 다음에 최우, 요런 이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최우가 핵심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이쪽으로 결국 옮기자. 왜냐하면 원나라, 몽골 애들은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뽑아본다면 요때 이제 교정도감 중심으로 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도방을 또 많이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것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삼별초라고 하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신의군은 좌별초는 왼쪽을 좀 강화도가 있으면 강화도 왼쪽을 지킨다 해서 좌별초가 되고, 오른쪽 지킨가 우별초. 그 다음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 오는 사람들 신의군. 이렇게 해서 밤에 원래 지키는 그런 사병 조직인데 야별초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삼별초라고 이름을 같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별초라고 하는 이 군대도 역시 이 도방과 함께 그런 사병 집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군사적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후는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인사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시험에 한 번씩 보이는 게 바로 이 정방이라고 하는 건데, 정방은 인사기구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나 하시고, 그래서 이 정방은 나중에 공민왕 때 가서 폐지가 된다. 이게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서방이라고 해서 문신들을 좀 등용해야 되겠다. 이런 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최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후는 교정도감의 중심에서 교정도감장을 교정별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충원 때부터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교정도감과 함께 삼별초, 그 다음에 도방, 그 다음에 정방, 서방, 이런 기구들이 활성화될 때가 바로 최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후 다음에 최항, 최충원 아들이 최후, 최후 아들이 최항, 그 다음에 최희. 자, 최희가 피살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준, 그 다음에 임년, 그 다음에 임유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임유무도 역시 피살당하고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경으로 넘어갈 때가 바로 1270년인데, 요때 우리는 환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진도로 갔다가, 진도에는 용장산성 이런 산성과 남도석성 이런 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용장산성에서 좀 전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 시험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별초의 핵심 장군 이름이 바로 배중손이었었는데, 배중손이 나중에 진도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김통정이라고 하는 장군이 결국 제주도로 무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이동을 좀 시켰는데, 그러다가 제주도의 항파둘이라고 하는, 제주 공항에서 한 5km 정도 좀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항파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멸당해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몽골이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에 왠지 풀 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풀을 막 넓게 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목장 단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목장이 원래 옛날부터 풀이 많았던 게 아니라 몽골이 그때 제주도를 장악하면서 목장 단지로 만든다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탐라 총감부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삼별초는 반란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려하고 몽골하고 남대로 이제 강화를 맺게 될 때, 이게 바로 이제 강화를 맺는다 이런 말인데요. 이때 삼별초 애들은 결국 여몽연합군, 고려하고 몽골 연합군과 싸우게 된다. 자, 그게 제일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이 몽골의 침입과 함께 또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 무신집권기 기간 동안에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반란이 만적의 난. 그 만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최충원의 산호비인 것이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죠? 왕과 제후와 어떤 나름대로의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이런 말을 남겼던 만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망이와 망소의 형제의 얘기, 공주명학소에 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이건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망이 망소이는 공주명학소에서 살았던 사람들 세금 좀 깎아달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알겠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결국 현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충순현이라고 하는 현을 승격시켰는데, 그래도 반란을 계속적으로 좀 일으키다가 다시 또 강등이 되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에 좀 잘 나오지만 또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게 바로 이제 김삼이, 효심, 요러한 농민 반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비나, 패자,
이런 경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삼국 부운동 중에서 신라 부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반란 중에서 이연년 형제나 아니면 최광수 이런 사람들도 삼국 부운동도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문신 출신자들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서경 유수였던 조위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병마사 출신이었던 김보당 이런 인물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만적과 함께 전주의 관노비들 이런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키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바로 이 기간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몽골 쳐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반란들을 많이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최충원부터 해서 최우, 최양, 최희 이 기간 동안을 4대 60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몽골 침입 요거와 이제 관계되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더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13세기가 되면은 거란이라고 하는 애들이 부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우리나라 국경 근처까지 막 오게 되니까 그때 몽골하고 고려 연합군이 거란을 무찌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이 사건은 거란이 멸망을 했었는데 거란이 부운동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거에서는 특징이 고려하고 몽골 연합군하고 결국 거란하고 싸우면서 이 전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이 고려한테 너희들 우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를 거부를 하게 되니까 얘가 사신이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돌아가다가 결국 우리나라 국경 조금 넘어가서 피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몽골은 우리가 죽였다 생각하고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1차 침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성 전투 다음에 1차 침입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시고 1차 침입 때 박서가 규주에서 상당히 전투를 좀 잘했고요. 그리고 2차 침입 때 김윤우 장군을 생각하게 되는 김윤우 승려지만 살리타라고 하는 적장을 결국 사살합니다. 그래서 처인성 전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인이 바로 지금 에버랜드 지역, 용인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때 두 가지 김윤후는 살리타 사살할 때 그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몽골한테 잡혀먹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이 못 찾겠다 꾀꼬리 나온나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가 개경 환도를 할 때는 특징적으로 볼 때 우리의 고유한 풍속과 나름대로 주권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싸웠던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좀 도망가고 바빴죠. 그러니까 하층민의 그런 나름대로의 저항이 상당히 강했던 거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0년부터 해서 1270년 요 기간 동안에 100년 동안의 역사가 바로 무신의 시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270년부터 해서 1351년 이 기간 동안에는 왕 이름이 물론 개경환도하고 고종 다음에 원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원종 끝나고 나면은 왕 이름에 충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렬왕부터 해가지고요. 자, 여기서 충렬왕부터 충자 들어가는 사람 6명인데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충열왕부터 해서 열선, 숙해, 목정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에다가 충자를 다 붙이면 되는 그런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선으로 된 식혜를 먹자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열선, 식혜, 먹자 이렇게 좀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식혜가 있는데 이 식혜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코일을 놔서 열선을 놔둬가지고 아 이게 다 데워졌으니까 먹자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선, 숙해, 목정 요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 충렬왕 그리고 충선왕 그 다음에 충수왕까지 하나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왕이 바로 이 두 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충렬왕 때부터 해서 이름에 충자를 쓰게 되는데 이제 사위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위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이때 이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부마국,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원간석기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관제가 격화가 되죠.
관제격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일점이부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먼저 우리나라는 이제 이성육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이성육부에서 원래 기구 중에서 제일 좀 높은 기구가 바로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로 우리가 격하가 되고 육부라고 하는 개념이 사사로 격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감히 너희들이 황제국가가 쓰는 이런 성과 부를 쓰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낮춰 해서 부와 사로 바뀌게 된다. 이게 바로 관제격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폐하 이런 표현을 못 쓰죠. 이제 전하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태자마마 이런 말보다는 이제 세자마마 이런 식으로 좀 쓰게 되는 이런 관제격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도병마사라고 하는 그런 국방회의 기구가 이게 도평의사사로 바뀌면서 도평의사사는 권한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평의사사 요거를 다른 말로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그죠? 제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추밀 중추원의 추밀과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제신 이런 사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추회의 이런 표현을 좀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병마사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간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든 것 중에 기구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탐라총관부 제주도에다가 만드는 탐라총관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령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은 쌍성총관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쌍성총관부. 자, 그럼 위치상으로 한번 좀 본다면, 자,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전반적으로 이 왼쪽, 이쪽일 때 평양 근처를 바로 이 동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령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원산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이 바로 쌍성총관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주도를 탐라총관부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탐라총관부와 동령부는 나중에 이 충렬왕 때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됩니다. 에이 돌려주세요 해서 결국 돌려받습니다. 왜냐고 하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태무친의 손자가 바로 쿠빌라이 칸인데 그 쿠빌라이 칸 때 제일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전성기인데요. 그 쿠빌라이 칸의 사위가 바로 이 충렬왕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돌려주세요 하니까 결국 돌려주게 되는데 이 쌍성총관부는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공민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 탈환과 함께 정방의 폐지 이런 것들이 공민왕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충렬왕 때 업적들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와이프가 몽골 여자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면은 자기 나라의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충렬왕은 나중에 잘리게 되는데 그때 자기 아들 충선왕이 왕이 되는데 너무 또 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다시 충렬왕이 다시 또 왕이 되었다가 결국 충렬왕이 죽고 그리고 충선왕이 다시 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 이 충선왕의 업적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충렬왕 때 우리나라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거의 이제 조선 고려 후기 중에서 원간섭기 때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충렬왕 때 상당히 중요한 역사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그게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든지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무신집권기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서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렬왕 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 파트 가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충렬왕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충선왕 때 만권당이라고 하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충선왕이 제위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충수광 2년에 이때 베이징에다가 충선왕이 직접 가서 만든 게 바로 이 만권당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 연구기관.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현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결국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리학이 서서히 발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제일 처음에 호족과 육두품 중심에서 쭉 가다가 두 번째 무신 시대로 문벌 귀족 시대로 갔다가
바로 무신시대로 갔죠. 그럼 무신시대가 막을 내리는 게 바로 개경환도할 때 이때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원간석기니까 어떤 애들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싸바싸바하는 그런 애들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권력을 쥐는 그런 시기. 다른 말로 친원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친원파 세력을 결국 약간 좀 누르기 위해서 성리학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 사대부가 서서히 성장하지만 이 권문세족들이 정방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높은 관리가 될 수 없죠.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제일 마지막 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신진사대부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개혁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왕이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돼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는 시기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공민왕이 1351년 즉위하게 되는데 역시 영웅은 세상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민왕이 이때 나름대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때 반원자주 정책을 펴게 되는 이 시기가 바로 중국에서는 원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라앉는 시기고 그리고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은 가라앉고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려고 할 때 요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가르쳐서 원명교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반원자주정책,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자주정책을 펴게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몽골풍을 없애는 몽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의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쭉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정방을 없앤다든지 두 번째 쌍성 총관부를 탈환한다든지 그럼 세 번째 몽골풍을 완전 없앤다든지 변발 먼저 아시죠? 변발. 그 다음에 호복.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원상태로 다 돌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여기에 몽골풍을 원상태로 돌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공민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한 번씩 좀 출제가 되고요. 쌍성 종관부 탈환도 마찬가지고 정방폐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이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나오게 되는데 전민 변정도감은 억울하게 논밭을 뺏긴 그런 사람이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원상태로 돌려준다. 이게 신돈에 의해 가지고 실시가 되는데 결국 권문세족들이 이 신돈을 죽이자고 해서 신돈이 제거되죠.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숨겨진 내용인데 다섯 번째 성균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중령이 돼요. 중흥이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부흥이 된다. 이런 내용이 요때가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냐 한 가지 좀 잘 보겠습니다. 충렬왕에서 충선왕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요때 만들어진 게 바로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성균관의 옛날 이름이 성균감인데요. 성균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충렬왕에서 충선왕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자, 그렇게 해서 그때는 나름대로의 고려의 국자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연속선상이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요때 성균관이 중령이 될 때는 거의 성리학 중심으로 가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바로 요때 이 공민왕 때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이 실시가 되다가 결론적으로 공민왕도 이 신돈이 제거되면서 공민왕도 자기 와이프 노국공주가 결국 죽게 되는데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좀 공민왕이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권문세족이 공민왕을 제거하게 된다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민왕 때 외적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그럼 요 시기가 바로 14세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왜구들, 그 다음에 홍건적,
이런 세력인데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르쳐서 신흥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흥무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두 명을 좀 뽑아보면 한 명이 최영이고 한 명이 이성계, 이런 인물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왜구는요, 이 공민왕 때 거의 한 180회 정도 좀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공민왕 다음 왕이 우왕인데요. 우왕 때도 거의 한 380회 정도 이렇게 출몰을 바닷가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닷가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 왜구가. 그리고 홍건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공민왕 때, 요때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실제로 안동 지역까지 공민왕이 피난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왜구와 홍건적, 요런 애들을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이건 14세기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왕 얘기로 좀 한번 좀 가보면, 자, 우왕이라고 하는 이 왕 때 1388년에 이성계가 최영하고 이제 같이 요동을 정벌하러 가기로 좀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 요동을 왜 정벌하러 가게 됐느냐고 하면 이 당시에 쌍성 총관부를 탈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명이 옛날 몽골 땅 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쌍성 총관부 지역, 다른 말로 천령위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천령위를 설치해서 쌍성 총관부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성계가 반발했지만 우왕의 장인어른이 최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려고 했는데 우왕이 최영은 가지 말라고 하죠. 장인어른 가시면 저도 아빠 골라요. 아빠 공민왕 고문세조한테 독살당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최영은 안 가게 되고 조민수하고 이성계가 가다가 결국 압록강변에 다다라가지고 이때 장마철이니까 위화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이 최영을 제거하게 되고 우왕을 교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게 바로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정권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1391년에 과전법이라고 하는 신진사대부들에게 토지를 이제 좀 분급을 고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그런 거를 신진사대부들에게 좀 넘겨주기 위해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현직 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의 땅을 나눠주는 그런 나름대로 권한을 가진 게 그게 바로 과전법. 그래서 경제적인 특권까지 결국 이제 이성계가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그렇게 하다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조선 건국을 할 때 요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게 하나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파가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온건파, 하나는 급진파 둘로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정몽주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을 좀 생각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몽주하고 이성계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하고 술 마시다가 결국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그 당시에 노래를 서태지한테 노래 배웠죠. 하여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래를 불렀고 정몽주는 그러니까 단신가를 불렀죠. 그러니까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또 넋이라고 있고 없고 맞죠? 남자들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하고 3절 하면 열받잖아요. 그죠? 결국 이방원이 정몽주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조선 건국할 때는 급진파였던 정도전과 조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쭉 한번 좀 봤는데요. 자, 금방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를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식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에서 11세기에는 거란이 있었고, 그죠? 1차, 2차, 3차 침입 정리 좀 하셔야 되고, 12세기 때는 여진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13세기 때는 몽골, 14세기는 왜구와 홍건적. 자, 그 다음에 집권층을 한번 본다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중앙 귀족화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문벌 귀족이 되었죠. 문벌 귀족이 무신정변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신집권기가 쭉 가다가 100년 동안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몽골의 그런 힘이 강한 그런 시기, 원간석기, 그래서 곤문세족 이런 시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곤문세족이 힘이 이제 원명 교체기가 되면서 신진사대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광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별무반, 그 다음에 삼별초,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 그래서 무신, 신흥무인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쭉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우리가 중세 정치 제일 첫 페이지 내용부터 해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 쭉 한번 좀 드렸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게 훈요 10조라고 하는 내용 한번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조의 정책들, 그리고 시무 28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 기구 중에서 이성육부라고 하는 시스템, 요거와 함께 여러분들 도병만사하고 식목도감은 그 당시 상당히 높은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국방회의기구가 도병만사, 그다음 법제적인 회의기구가 식목도감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중서문화성의 나름대로의 그런 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추원의 낭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금방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한번 뒤에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세 내용 한번 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근세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